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님 요청 컨텐츠입니다. 바로 러시아 왕조를 뒤흔든 러시아의 요승이라고 불리던 라스푸틴입니다. 사실 라스푸틴 이야기라기보다는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 로마노프 왕조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19세기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녀의 자식들은 불행히도 혈우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봐도 혈우병 환자가 있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빅토리아나 그녀의 부모님에게서 유전적 돌연변이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9자녀 중 막내 아들 레오폴트 왕자가 혈우병이었고 둘째 딸 앨릭스 그리고 막내딸 베아트릭스 공주가 혈우병 환자였습니다. 여성이 혈우병 보인자인 경우는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아들을 낳으면 혈우병이 유전될 확률이 많고요. 또 딸을 낳으면 혈우병 보인자가 될 경우가 많죠. 1843년 빅토리아의 세 번째 자식이자 두 번째 딸로 태어난 앨리스는 독일 왕족의 헤세 다름슈라트 공자 루트비 4세와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중 한 명이 3살 때 혈우병으로 사망을 하죠. 그리고 5딸 중에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가장 어린 딸 알릭스가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앨리스의 딸 알릭스는 1872년 6월 6일 다름슈타트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디프테리아라는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후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사위를 맏들처럼 여겨서 자주 할머니를 찾아가 교류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알릭스는 붉은기 도는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가지고 있고 고전적인 이목구 위에 큰 키와 마른 몸을 가진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게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는데 지나치게 수줍음이 많아서 그녀와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와 친한 이들은 눈부신 머릿결과 빛나는 눈동자를 찬미하는 의미로 써니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1884년 언니가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3세의 동생 세르게 대공과 결혼을 할 때 알렉스는 러시아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3세는 키가 197cm나 되는 엄청난 큰 키를 가지고 엄청난 넓이의 어깨를 가진 거구의 몸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힘도 아주 세서 손가락으로 은하를 구부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힘이 장사해 말과 행동이 직설적인 사람이었죠. 알렉산드르 3세는 마리아 다그마르라는 작은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니콜라이는 어머니 쪽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장대한 체구의 로마노프 친척들 사이에 166cm의 키를 가진 니콜라이는 유약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성격도 그들보다는 좀 유약한 편이었고요. 빅토리아 여왕은 손녀인 알릭스의 결혼을 적극 지원하는데요. 당연히 러시아의 차례가 될 니콜라이와 결혼을 하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니콜라이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3세는 이 결혼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알릭스가 독일인인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황후는 당연히 그리스 정교 신자여야 하지만 알릭스는 루터교 신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2년 후인 1894년 4월 알렉산드르 3세의 심장병이 악화돼서 니콜라이를 빨리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니콜라이는 이미 알릭스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니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월 알렉산드르 3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임종 직전에 이르렀고 알릭스는 황급히 크림반도의 리바디아에 도착해 알렉산드르 3세의 병실에서 약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 11월 1일 알렉산드르 3세가 49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고 니콜라이 2세가 26살의 나이로 러시아의 차르 황제가 됩니다. 사실 그는 황제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 이후 불안한 마음으로 차르가 되었죠. 알릭스는 알렉산드라 표도로프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 정교의 신자가 되었고 알렉산드르 3세가 죽은 다음 날 침울한 분위기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니콜라이는 황제의 의무, 그러니까 차르의 임무를 다해야 됐기 때문에 신혼여행조차 갈 수가 없었죠. 차르와
러시아의 차르와 결혼한 알릭스, 이제 알렉산드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라도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야만 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1895년 10월 첫째 딸 올가를 출산하는데 당연히 첫 아이니까 애틋함이 컸겠지만 항우의 임무는 아들을 낳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6년 동안 세 아이를 더 낳았는데 모두 딸을 낳게 됩니다. 둘째 딸 타티아나, 셋째 딸 마리아, 그리고 넷째 딸 아나스타샤가 태어나죠. 알렉산드라는 당시 황족으로는 드물게 모유 수유를 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후계자가 될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에 몹시 초조해합니다.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알렉산드라는 좀 수상한 치료사와 의사들을 떠받들게 되는데 그중 닥터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닥터 필립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프랑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사건의 행방도 바꿀 수 있고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는 거짓 예언을 한 죄로 러시아에서 추방됩니다. 알렉산드라는 닥터 필립을 보내는 것을 무척 서운해했다고 하는데요. 닥터 필립은 언젠가 폐하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다른 친구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4년 8월 12일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때 알렉산드라는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 알렉세이를 낳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돌연병이 혈우병 유전자를 물려받은 채 말이죠. 알렉세이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배꼽에서 흐르는 피로 이 혈우병의 징조를 보이게 되는데요. 알렉세이는 기거나 걷다가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이내 멍이 들었고 의사들은 혈우병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아들에게 무서운 병을 물려준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게 되죠.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라가 궁중 생활에서 벗어나 차르스코의 셀로의 별궁에서 칩거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 사람들은 황태자가 간질이나 모자라게 태어났기 때문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게 아니냐며 수근수근하게 되죠. 니콜라이는 이 황태자의 혈우병이 소문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썼고 자신의 독실한 종교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죠. 당시 차르 니콜라이는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는데요. 1904년에서 5년에 벌어진 러일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해 감당하기 힘든 전쟁 비용과 기근, 폭등하는 식량 가격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만성적인 굶주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에게 차르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차르가 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다만 차르 주변에는 차르를 속이는 간신배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순진하고 선한 차르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904년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산업도시 바쿠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겹게 생활하던 약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파업이 일어나자 러시아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약속을 했고 러시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차르가 당연히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차르 니콜라이는 러시아 경찰들과 내통을 해서 어용 노동단체를 만들어서 이들을 관리했고 이들의 불만이 정부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노동자들의 계속된 파업을 막을 수는 없었고 1905년 1월 9일 들불처럼 일어난 시위대는 겨울궁전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병사들이여 인민을 쏠지 말지어다 라는 프랜카드를 들고 있었지만 차르의 군대는 시위대를 향해 일제 사격을 했고 대포를 쏘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시위대를 죽이기 위해 기병대를 돌격시켰죠. 이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약 100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3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 러시아 국민들은 차르에 대한 분노를 키워나갔는데요.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와 폭동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니콜라이 2세는 제2회, 제3회 피해 일요일 사태를 만들었었죠. 1905년 가을에는 700여 건에 달하는 학살이 있었고 15,000명의 정치범이 사형을 당했으며 45,000명이 유배 또는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붙은 이 혁명의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죠. 니콜라이 2세는 변화의 물결을 잃지 못했고 자신은 여전히 이 러시아의 절대 군주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만 했습니다. 폭동의 물결은 농촌으로 퍼져나가 농민들이 지주에 맞서 파업을 하기 시작했고 이 영주의 저택이 침입을 당해 약탈되거나 불태워지는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러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군인들이 이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힘겨운 농민들의 삶의 동료가 돼서 오히려 폭동에 합류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 못한 차르 니콜라이는 사냥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모습을 본 당시 총리였던 세르게이 베테가 차르가 불쌍하고 러시아도 불쌍하다. 무엇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인가 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 수상 세르게이 베테가 군사 독재 체제를 수립하든지 국민들에게 자유인권을 보장하고 두마 국회를 승인해서 대의 정치를 확립하든지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콜라이 2세는 차라리 나를 모욕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군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삼촌인 니콜라이 대공에게 군대의 무서움을 보여주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실 감각이 있었던 니콜라이 대공은 이 두마 국회를 승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죠. 결국 10월 30일 10월 선언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환호하게 되는데요. 10월 선언은 입법권을 가진 두마, 그러니까 국회를 개설하고 헌법 개정, 투표권 확대 등을 약속했고 그리고 언론과 출판 등의 자유 그리고 인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의회인 두마가 설치되어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차르가 행정과 군사 외교의 실권은 물론 법률 거부권, 비상시 입법권, 두마 해상권 등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콜라이 2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1년 뒤 새 수상으로 피터 스톨리핀이 임명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피터 스톨리핀이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 혼란 속 황후 알렉산드라의 관심사는 오로지 언제 피가 흘리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아들 황태자 알렉세이였습니다. 황후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이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떠돌이 성자 라스푸틴입니다. 그레고리 예피모비치 라스푸틴은 1860년에서 65년경 러시아 포크로프모스코예라는 마을에서 말을 키우는 농부 에피미 라스푸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간질병을 앓던 누나 마리아와 형 드미트리가 있었는데 누나는 익사를 했고 형은 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 라스푸틴은 어렸을 때부터 신통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17살 때 순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음과 도적질을 하며 세상을 떠돌았죠. 그리고 한동안 고향으로 돌아와 결혼을 해서 딸 마리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15년간의 긴 순례 생활을 했고 성지 아토스까지 순례를 했고 예루살렘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굉장히 독특한 외모를 지닌 라스푸틴은 강력한 빛을 내뿜는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곧 그에게 빠져들었고 라스푸틴이 신통력을 가진 성자라며 추앙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은 1903년경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났는데요. 갓 30이 넘은 그는 농부의 작업복과 바지에 장화를 신고 검은 가죽 코트를 걸친 채 나타났고 머리는 덥수룩했는데 이상한 카리스마를 풍겨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라스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귀족 여인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손으로 잡고 야만적으로 막 뜯어 먹었고 여인들 앞에서 상스러운 말을 막 내뱉어요. 농장에서 말들이 어떻게 교미를 하는지 아냐며 상세하게 설명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는 여인들과 또 밤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귀족 여인들은 그의 거친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백작 부인의 살롱에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바로 이 라스푸틴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라스푸틴이 딱 도착을 하자 사람들은 그의 이 덥수룩한 이 외모에 좀 실망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떠돌이 성사라고 하며 이제 의구심을 나타냈죠. 하지만 곧바로 라스푸틴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큰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하는데 사람의 눈을 깊이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간 불안정한 표정으로 사람의 위아래를 이렇게 살피더니 곧 친절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몇몇의 여인들은 깊이 포옹까지 합니다. 자, 그때부터 살롱한 분위기는 뭔가 이 라스푸틴의 모습에 압도되기 시작했죠. 분명 이 라스푸틴에게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라스푸틴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는 당신들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당신들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지. 당신들은 너무나 방탕하고 사치스럽소. 당신들이 걸치고 있는 이 좋은 옷들과 장식품들은 해롭기만 할 뿐 아무런 쓸모가 없소.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법을 배우시오. 지금보다 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들이 당신들을 가까이 할 것이오. 라며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라스푸틴이 큰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이내 환호를 했죠. 라스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내가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겠다라며 설파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속한 음담패설을 늘어놓기도 했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구원은 오직 타락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라며 다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라스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을 휘어잡았고 페오판 주교 또 황실과 가까웠게 지냈던 몬테네그린 공녀들 그리고 알렉산드라의 친구인데 좀 음모를 잘 꾸미는 그런 여인이었던 안나 바르보바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안나 바르보바는 승마를 하다가 낙마를 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 라스푸틴이 영적인 힘으로 그녀를 깨어나게 했다나 봐요. 네, 여튼 그 후 라스푸틴을 성인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차르 니콜라이도 라스푸틴과의 만남이 무척 강렬했던지 1905년 11월 1일 오늘 우리는 그레고리라는 성자를 만났다라고 일기에 기록까지 합니다. 라스푸틴은 황태자 알렉세이를 만나서 기도요법으로 이 알렉세이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고통을 덜어줬고 또 알렉세이가 귀를 다쳤을 때는 속삭임으로 귀를 치료해 주었다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남겨져 있습니다. 1907년 7월 알렉세이는 사흘 동안 사경을 헤맸는데요. 이때 황태자를 만나러 온 라스푸틴은 황태자의 손을 꼭 잡더니 동화나 시베리아의 민담 같은 것을 조용조용 들려줍니다. 그런데 다음날 알렉세이는 병이 나은 듯이 몸을 일으켜 앉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호들갑을 뜨는 의사들보다는 조용한 말투로 위로하고 달래는 이 라스푸틴이 더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라스푸틴은 황태자 알렉세이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고 13살이 되면 병이 사라질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황후 알렉산드라는 라스푸틴을 열렬히 신봉하게 되죠. 라스푸틴이 움직이는 곳이면 스캔들이 빵빵 터졌는데 그 스캔들이 묻힐 만큼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죠. 그러자 니콜라이의 엄마 황태우가 이 라스푸틴에 대한 다양한 스캔들을 접하게 되어서 그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니 당장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차르 니콜라이와 또 황후 알렉산드라는 이 명을 거역합니다. 라스푸틴은 차르와 황후의 힘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정치에 참여를 했고 관리와 이 군인들의 임명에까지 관여를 하게 되죠. 이를 보다 못한 수상 스톨리핀이 라스푸틴을 경계하라며 호소를 했는데 이때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에 대해서는 나한테 다시는 말하지 마시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후 알렉산드라는 이 일로 수상 피터 스톨리핀을 사탄으로 여기며 증오하게 되죠. 스톨리핀이 라스푸틴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간언을 하고 라스푸틴의 죄를 기록한 문서를 차르 니콜라이에게 또 보여주기까지 하자 라스푸틴은 자신을 탄압하는 사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황후가 더욱더 그를 싫어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거룩한 성자 라스푸틴을 탄압하는 자라면 당연히 사탄이야 라고 믿어버린 거죠.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스톨리핀이 결국 라스푸틴에게 수도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려서 라스푸틴은 예루살렘과 다른 성지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이에 황후 알렉산드라는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하지만 머지않아 라스푸틴은 돌아오게 됩니다. 1911년 9월 14일 스톨리핀이 키예프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 혁명가의 총에 맞아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암살자는 충분한 조사를 받기도 전에 처형을 당했는데요. 그 암살자의 배우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1912년 9월 알렉세이가 8살이 되었을 때 황제의 가족들은 폴란드 동부에 있는 비알로피에차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알렉세이가 보트에서 뛰어내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 윗부분에 멍이 듭니다. 알렉세이는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황실 주치 웨젠 보트킨이 며칠 동안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라 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차례의 가족들은 깊은 숲속 오두막집에서 지냈는데 한 2주쯤 후 알렉세이가 좀 나아진 듯 했지만 기운이 많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알렉세이가 뚜껑이 없는 마차를 타고 일대를 둘러보면 좋아할 거란 생각을 해서 마차에 태웠는데 이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마차가 마구 흔들렸고 알렉세이는 허벅지 윗부분과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란 알렉산드라가 빨리 오두막으로 돌아가자고 재촉을 했고 흔들리는 마차가 이 오두막집에 도착할 쯤에는 너무 큰 고통에 알렉세이가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였죠. 사실 보트에서 뛰어내렸을 때 알렉세이의 허벅지 위나 배 안쪽에 또 작은 혈관 하나가 터졌는데 흔들리는 마차 때문에 피가 솟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11일 동안 계속 피가 새어나오는 바람에 알렉세이는 고열과 고통 속에서 신음을 했는데요. 알렉산드라는 아들을 또 간호하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또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알렉세이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곧 사망할 것으로 사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알렉산드라가 라스푸틴을 부릅니다. 당시 라스푸틴은 시베리아에 있었는데 즉각 달려오지 않고 전보를 치죠. 하나님께서 황후님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셨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황태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황태자를 너무 괴롭히지 않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알렉세이의 피가 멈췄습니다. 의사들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으니 알렉산드라 입장에서는 라스푸틴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낸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황후와 공주들은 감사를 담은 편지를 라스푸틴에게 보냈고 라스푸틴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황후는 라스푸틴이 하늘이 내려준 거룩한 자라고 믿었고 라스푸틴은 황후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마구마구 휘두르며 방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공주들의 가정교사와 시녀들을 강간하기도 합니다. 이 알렉산드라 황후는 라스푸틴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성스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가정교사를 해고해버렸다고 하니까 이 라스푸틴을 너무 광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시는 비밀경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밀경찰들은 이 라스푸틴을 비호하는 황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에 대해 언급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이 있으면 신문 칼럼이 있으면 잉크를 들이부어서 그 스캔들을 감추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출수록 라스푸틴에 대한 소문은 더 멀리 퍼져나갔고 영국 대사의 딸 메리얼 부캐넌은 자신의 일기에 왕자 뒤에 숨은 검은 권력 실권자 라스푸틴, 황후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기록하기도 합니다. 거리에는 라스푸틴이 벌거벗은 황후의 가슴 위로 머리를 들고 있는데 검고 풍성한 머리와 수염 속에서 그 휑행한 눈빛을 빛내며 러시아의 그 위에 있는 탑을 쏘아보는 모습이 그려진 노골적인 그림들이 유포가 되었고 도박꾼들은 스페이드 킹의 황제 대신 라스푸틴의 얼굴을 그려넣은 카드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라스푸틴에 대한 풍자화가 또 그려졌는데 강보에 쌓인 황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라스푸틴과 로마노프 왕조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